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챕터 세 번째 거, 네,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챕터 1하고 챕터 2에서는 기존에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학습을 하고, 그 학습 과정은 어떻게 되며, 인간이 학습하는 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기계 학습이라는 건 무엇인가? 기계한테 경험을 해준다라는 게 무엇인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어떻게 기계가 이것을 판단하게끔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기계 학습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기계 학습을 통해서 혹은 이제 딥러닝 시스템 자체를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에서 실제 이용되는지 아니면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떤 서비스 자체를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얼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제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에 대한 학습을 시키나요? 에 대한 이제 그 퀘스천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 퀘스천에 대한 이제 답을 한번 해보면은 학습 방법과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 그 솔루션에 따라서 학습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습 방법이 다르다라는 게 뭐 특정한 뭐 특정하게 뭐 A, B, 뭐 C 같은 그 메소드들이 다르다라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향성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혹은 이제 딥러닝에서 추구하는 이제 크게 이제 나눠져 있는 학습의 이제 방법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써놨는데요. 여기에서 뭐 기계학습이든 딥러닝이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 영화 패러디와 마찬가지로 지도학습, 좋은 놈, 비지도학습, 나쁜 놈, 강화학습, 이상한 놈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도학습이라고 하니까 뭔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특정한 부분을 지도받는구나. 라는 어떠한 이제 명시적인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요. 비지도 학습이라는 건 지도하지 않는데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화 학습이라는 건 일단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학교 용어로 써보자면 이제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도 학습이고요. unsupervised 하면은 이제 비지도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해가지고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에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강화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도학습이 뭐고 비지도학습이 뭐고 강화학습이 뭔지 그거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뭐 이런 것과 같은 어떠한 학습 방법이 있다라고 정도 알고 계시면은 이제 또 추후에 계속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실제 음, 딥러닝 프레임워크 자체를 이제 다루시게 되다 보면은 그때 했었던 말이 지도학습이구나, 비지도학습이구나, 강화학습이구나 라는 것을 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단어나 용어에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기계학습에 프로세스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러한 프로세스는 뭐 절대적인 어떤 시스템은 아니고 전체적인 플로우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큰 그림 안에서는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보시면 머신러닝 트레이닝의 일반적인 개발 과정, 이게 학습 과정일 수도 있고요. 개발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를 않고 여기에서 뭐 추가되고 이제 뭐 제거되고 제거하는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기계학습 메커니즘은 이렇게 된다. 기계학습의 시스템 자체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은요, 러우 데이터를 수집한대요. 일단 러우 데이터를 수집한다라는 거는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가공이나 어떠한 annotation, 뭐 레이블 아니면 특정 어떠한 행위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은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서 사진을 찍은 것, 음성을 녹음한 것, 그거 자체를 일단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 수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풀려는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음,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 최단 경로를 추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뭐 강아지 사진을 수집하고 고양이 사진을 수집하는 게 큰 의미가 없겠죠. 어떤 신호에 대한 트래픽에 대한 시스템 혹은 그 교통량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 아니면 그 시간에 어디에서 어떻게 내비게이션이 돌아갔는지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데이터로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러우 데이터 수집을 할때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definition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정의돼 있는 한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raw 데이터 수집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는 게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전처리라는 건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분류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모델을 만들려면은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사진을 분리를 해야겠죠. 그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하마를 찍어 놓고 그거를 강아지에 분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데이터 전처리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개발자분들은 뭐 퍼스트 프로세싱 많이 한다라고 했었던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특정 더미 데이터나 또한 러그 같은 것들을 가지고 포스트 프로세싱 하고 뭐 SQL에다가 이제 인젝션 하거나 그런 시스템과 같이 데이터도 전처리라는 것을 어떤 가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불필요한 거는 없애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걸 더 강조하고. 근데 이거는 아마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아마 학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머신러닝 혹은 이제 딥러닝에 대한 알고리즘을 굉장히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컨볼루션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GRU, RNN, LSTM, 뭐 트랜스포머 셀프 어텐션, 뭐 VIT,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머신러닝에서 보면은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도 있을 수 있고, 뭐 트리 부스팅, 아니면은 뭐 익스트림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 뭐 저희가 그래프 문제도 풀어봤고 학부 시절 때 뭐 BFS 뭐 서치 문제 뭐 이런 것들 풀잖아요. 그때에서의 차용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이제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우리한테 가장 적절한 알고리즘이 어떤 것이고 학습할 수 있는 뉴럴 아키텍처는 어떤 것인가를 이제 초이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데 1인분을 끓일 거예요. 저희가 가마솥을 뭐 거기에서 하면 맛있겠지만 일반적인 뭐 1, 2인분 되는 냄비에다가 끓이는 게 훨씬 더 코스트 시간이나 이제 그러니까 물리적 논리적인 시간이나 비용이 이제 적게 들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학습이나 이제 딥러닝에서도 어떤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풀려고자 하는 문제는 이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들을 선택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은요, 어떤 특정 누군가들이 이제 공개해 놓은 대부분이 논문일 거예요. 이제 퍼블리케이션 된 이제 페이퍼들에서 이제 논문들을 찾아보고 그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오픈소스로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뭐 튜닝해서 쓰던가 없으면 이제 직접 구현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기계학습 모델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선택을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 정도로 마지막에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정한 우리 모델이 잘 학습이 됐고 이거를 쓸 수 있는 특정한 기준이 있겠죠. 아까 저희가 챕터 2에서는 그거를 이제 퍼포먼스를 매저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매트릭으로 대부분 하죠. 뭐 액큐러시가 될 수도 있고 정확도가 될 수도 있고 정밀도가 될 수도 있고 프리시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재현율이 리퀄이 될 수도 있고 프리시전과 리퀄의 조합 평균인 하모니 민을 해버리면 뭐 F1 스코어가 될 수 있고 이 매트릭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풀려는 문제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이러한 특정한 매트릭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된 매트릭에서 이제 높은 스코어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모델 서빙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로 데이터 해가지고 뭐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하고 이제 프리페어 데이터 해서 이 사이클 계속 도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데이터로 계속 가공할 수 있도록 네, 계속 가공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모델 후보군 뽑고, 그다음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 계속 트레이닝 시켜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매트릭, 그러니까 만약에 정확도면은 정확도 몇 이상까지는 우리가 이 정도의 퍼포먼스 필요해 하면 이제 거기서 계속 파인 튜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알고리즘 파인 튜닝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아규멘테이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포스트 프로세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딥러닝 모델을 제한이나 개선할 수도 있고, 이러한 과정을 1년을 거치면은 결국 이제 저희가 딥러닝, 머신러닝 모델을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우리 입맛에 맞게 가공을 하고 가공한 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적용해보고 최종적으로 괜찮은 모델 한두 개 정도 이제 초이스하고 퍼포먼스 메저 해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괜찮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근거해야겠죠. 근거한다라는 거는 물론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마 매트릭에 근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매트릭에 근거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은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 기계학습 혹은 이제 딥러닝의 네,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프로세스는 알았잖아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알고리즘을 고르고, 평가하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적용하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배웠었던 학습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도학습이 있고, 비지도학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화학습이 있는데, 지도학습 먼저 살펴볼게요. 지도학습은요, 저희가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정답이 주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지도학습은 1 더하기 1은 2야. 2 곱하기 2는 4야. 근데 얘를 이제 선형 방정식에서 일반적인 산술 연산을 해버리면은 그냥 2를 2번 더하라는 거야. 앞에 동일하게 반복됐던 수를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죠. 아, 덧셈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지도학습에서는요. 이 기린 이미지가 있으면은 기린이라는 답을 알려줘요, 저희가. 그리고 고양이 이미지가 있으면 고양이라고 미리 알려줘요. 그게 전처리를 하겠죠. 전처리에서 고양이 이미지에는 딱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고양이야. 기린 이미지에는 기린이야 하는 것처럼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그 스티커를 붙인 거를 학습을 할 거예요. 어떻게? 아까 그 전처리 그 과정 했고, 알고리즘 골랐고, 그런 과정에서, 머신한테, 기린은 이렇게 생겼고, 기린 이미지는 이거고, 얘는,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면 기린이라고 해. 이런 고양이 이미지가, 이런 검은색 이미지가 들어오면 고양이라고 해. 그럼 이 이미지는 뭘까? 라고 물어보면 기린,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린, 이 이미지는 기린이야. 이 이미지는 고양이야. 와 같이 지도를 받는 게 지도학습이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도학습은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공수가 뭐냐면은요. 기린 이미지가 뭐 100장, 200장 있을 땐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막 100만 장이 있다라고 치면은 100만 장의 기린 이미지인지를 저희가 다 보고, 이건 기린이야. 그리고 100만 장의 고양이 사진이 있으면 다 보고, 얘는 고양이야. 이러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학습은 굉장히, 학습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그냥 퍼포먼스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실제 대부분의 연구의, 어, 결과물, 산출물이 인더스트리얼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들어갈 때는 대부분이 지도학습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지도학습에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데이터에 대한 명시적인 정답이 주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 명시적은 아까 이제 컨디션 스테이트먼트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건문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숫자 0, 1,
이거는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추후에 그 수업 파이토치나 이런 프레임워크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그냥 뭔가 이미지에 답을 달아주는 게 지도학습의 데이터 준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뭐 명찰 같은 걸 차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주어진 상태, 그래서 컴퓨터를 트레이닝하는 방법, 학습시키는 방법이 슈퍼바이즈 러닝이고요. 학습 데이터에는 데이터라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저희가 컴퓨터 비전에서는 음성이라면 그거는 이제 소리겠죠. 그리고 문서라면은 그냥 캐릭터일 거고 워드일 수도 있고 캐릭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레이블은 정답이에요. 아까 그 명찰처럼. 그래서 학습을 데이터하고 명찰을 줄 거예요. 그리고 학습을 한 다음에 예측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데이터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기린, 숫자 0 이렇게 이미지만 주면은 여기에서 정답을 말해야 돼요. 얘가. 이거는 0이라고 생각해, 1이라고 생각해. 이게 지도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학습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엠리스트라고 그냥 손글씨인데 0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핸들라이팅 돼 있는 거고요. 학습 데이터는 6만 장, 평가 데이터는 10,000장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어떤 토이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이미지고 그리고 아까 이제 라벨이라고 했었던 거는 그냥 명찰로 0이면 0, 1이면 1 이런 식으로 디코딩된 값이 들어간다라고 인코딩된 값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알고리즘, 뭐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알고리즘으로 실험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할 때는 0이라는 이미지를 던져줬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확률적으로 대답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아마 뒷부분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0이라고 말하고 1이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측한 결과 값이 이상값이면 분류의 문제로 해당된대요. discrete value면 분류고요. 이게 이상값이면 그냥 딱 고정된 값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예측한 결과 값이 연속값 continuous value면은 regression 문제에 해당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모든 문제는 classification하고 regression 문제로밖에 풀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또 그 세부 범위를 정할 수는 있지만 큰 범위에서는 discrete value냐 혹시 아니면 continuous value냐 이 두 개로 하는데 이거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classification이냐 regression이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햄버거 사진을 주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 classification 고정된 값이잖아요. 햄버거 사진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피자 사진이 되지는 피자라는 음식으로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 고정된 이미지에서. 근데 이런 거 지금 코로나 이제 저희가 코비드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인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의 확진율이 만약에 뭐 3.4%라고 하면은 4개월 뒤엔 몇 %가 될 수 있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regress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값이 변형되거나 아니면 그 시간값이 고정되지 않으면 이미지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확진율도 나의 키도 나의 몸무게도 그런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regress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고정되어 있는 거를 분류해야 된다. 이 식물은 뭐야? 이 자동차는 뭐야? 라고 했을 때는 classific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도학습 방법으로. 그리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뭐 LSTM, 뭐 GRU,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도 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단어의 디테일에 대해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는 될 것 같습니다. 지도학습에는 입력 데이터와 명찰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얘다는 정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리빙룸. 얘도 리빙룸이고, 얘도 리빙룸, 리빙룸, 리빙룸. 그리고 이거는 풀키친. 풀키친, 뭐 이런 식으로. 얘는 bedroom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 지금 5개 정도 있죠. 그리고 풀 bathroom 해가지고 얘는 이제 화장실인데,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둘, 셋, 넷, 이러한 4개의 클래스로 학습을 하고, 우리 집 리빙룸을 찍는 거예요. 거실 같은 데를 찍어가지고 이 모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게 어디 방이게? 하면은 얘는 이제 리빙룸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만약에 화장실에 찍어서 얘한테 알려주면, 이게 어디 방이게 했을 때 얘가 풀 바스룸이야.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그러니까 분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류 문제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상에 대해서 확률을 예측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미지로 간단하게 이게 풀 바스룸이야 아니면은 이게 풀 키친이야 아니면 이게 리빙룸이야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어떠한 절대 특정한 값을 분류해내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걸 리그레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빈도가 있는데 이게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 값을 추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어떤 광고 노출에 따라서 매출액이 이만큼 된대요. 근데 모든 광고 노출 수를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저희 지금 회사나 어떤 곳이 광고 노출 수가 250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럼 매출액이 이것까지는 알아냈다라고 가정을 해요. 만약에 2,005만 불이다. 250 노출됐었을 때 그러면은 만약에 1억 1억 정도, 1억, 그러니까 1 빌리언 정도 됐었을 때 얼만큼 매출액이 나오냐 했었을 때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분석이 리그레션 문제로 해결을 하면은 1억일 때 얼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리그레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그러니까 그냥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에서 청소를 할 때도 분류를 해놓잖아요. 그런데 리그레션 문제는 만약에 내가 여기 청소를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릴까? 약간 이런 거를 추정해야 될 때, 특정한 부분을 추정해야 될 때, 그때는 리그레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비지도학습이라는 게 있대요. 지도학습은 아까 말했듯이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만약에 데이터가 1억 개면 1억 개에 대한 명찰을 다 달아줘야 돼요.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잘못된 데이터를 저희가 다 이제 전처리해서 빼주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럼 슈퍼바이즈드 러닝 말고 이거의 한계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비지도학습이래요. 이 비지도학습은요, 데이터만 주어지고 정답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맞춰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맞추냐면요, 얘가 이제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있고 기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학습을 할 때는 정답이 있어서 우리가 기린은 이런 이미지야, 고양이는 이런 이미지야를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1억 장의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 고양이하고 우리가, 길이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어서, 그래서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을 하라고 그거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장의 사진을 주고, 너가 분류를 해봐. 스스로. 하면은 군집화를 시키는 거예요. 뭐 노랗고 얼굴이 긴 모기 동물은 뭐 이런 식이래 해서 A 클래스야. 이게 기린인지도 얘는 모를 거예요. 그리고 꼬리가 길고 귀가 뾰족한 동물이 이렇게 생긴 게 있대. 얘랑 기린이랑 얘랑 너무 다르니까 이렇게 B 클래스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얘는 학습을 통해서 이것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아마 프로그래밍 하시면은 저희가 클러스터링 같은 거 알고리즘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 그러니까 노랗고 얼굴이 긴 이렇게 동물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류를 자기가 막 해보는 거예요. 특정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unsupervised learning의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는데 막 분류를 해서 자기만의 군집화를 만들어 놓고 군집화된 곳에서 다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군집화 시키는 것도 학습이고 그 학습한 걸로 다시 한번 또 지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은 비지도로 먼저 학습을 해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분류한 것을 자기 스스로 지도를 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면은요,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명시적인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명시적이지 않은데, 이제 그것을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레이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너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는 A 클래스, 너는 B 클래스야. 이렇게 다 이제 선별을 해놓고, 아, 이제 내가 선별해 놓은 것을 지도를 해보자. 자기 스스로 지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A 클래스는 이거야, B 클래스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군집화라는 알고리즘들이 데이터가 무작위로 이제 분포가 이제 스파셜하게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에 비슷한 특징을 갖는 여기서 뭐 red, green, blue 이렇게 돼 있는데 특징은 여러 가지가 더 다양한 특징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이제 RGB 컬러로만 표현을 했고 그것을 클래스로 분류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난잡화되어 있는 어떤 특정 데이터들이 있다라면 이거를 클러스터링, 군집화를 시킬 거고 파란색 범위는 여기까지 들어와, 초록색 범위는 여기까지 들어와, 레드 컬러는 이렇게 들어와 해가지고 얘가 A 클래스, B 클래스, 이제 C 클래스 이런 식으로 네, 분류를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unsupervised learning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에 숨겨진 히든 피처라고 했는데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거겠죠. 그거를 하고 딥러닝에서는 뭐 오토 엔코더 등 비지도 학습 방법론을 주로 사용한다. 뭐 트랜스포머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지도 학습은 데이터와 정답이 필요하고 비지도 학습은 그냥 데이터만 필요하면 된다. 여기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말은 잊으시더라도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개념 차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하이라키컬 뭐 클러스터링, K-민즈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은 군집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뭐 저희가 지금 뭐 군집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뭐 PCA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집화를 해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강아지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그래서 다리가 짧으면은 아마 이쪽으로 보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웨이트가 무거우면서 여기는 키가 큰 거죠. 그러면 몸무게가 무거운 애들은 키가 작고 몸무게가 무거운 애들은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게 이렇게 생긴 강아지래요. 그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웨이트가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키가 높이가 큰 것은 이쪽에 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비글 같은 애들은 이렇게 된대요. 근데 키는 큰데 몸무게가 가벼운 것은 치와와라고 불린대요. 약간 이렇게 간단하게 클러스터링 했지만 이런 것도 클러스터링에 굉장히 좋은 예고 실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지정하지 않고 with height 뭐 이렇게 주지 않고 얘가 이제 스스로 그 특징점이나 스트럭 아니면 패턴을 찾아내는 게 unsupervised learning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해야 되냐면은 정답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 웨이블이 달아야 되는 게 너무 많고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들의 특징을 가지고 군집화를 시킨다. 그것을 학습하는 게 unsupervised learning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군집화 알고리즘 중에서는요, 이제 뭐 차원의 저주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들어보실 분들도 있는데, 차원이 복잡해지면은 그걸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그거에 따라서 뭐 PCA, RSA, PRSA 같이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3차원으로 그려진 특정 어떠한 데이터의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2디멘전으로 바꾸고, 이거를 밀도를 압축해버리면은 여기서 봤을 때 빨간색과 레드와 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여기서 압축하니까 이렇게 쉽게 클러스터링이 돼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클러스터링의 방법은 다양한 것이 많다라는 게 중요하지, 뭐 여기에서 PCA, LSA, PLSA 뭐 이런 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뭐 이렇게 군집화를 시키는 방법에는 많은 방법론이 있고, 이거는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을 위한 방법론 중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랑은 전혀 다른 파트니까 조금 신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실 수는 있지만, 이런 분야도 있구나 라고만 이제 컨셉적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강화학습을 데피니션 해보면은요, 어떤 environment, 환경 안에서 정의된 에이전트가 현재 스테이터스를 뭔가를 인식한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퀘스천 해놓으면 됩니다.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혹은 행동 순서를 트레이닝하는 게 강화학습이에요. 어떤 환경에서 정의된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를 인식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상태구나. 이게 무슨 상태구나. 앉아있는 상태구나. 서 있는 상태구나. 뭐 이런 것도 상태를 인식하는 거겠죠.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에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혹은 행동 순서를 학습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요, 이제 강화학습은요, 지도 및 비지도 학습과는 다른 종류의 성격을 가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도 및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가 주어진 정적인 이제 스태틱한 environment죠. 고정돼 있죠, 데이터 자체가. 그래서 학습을 진행하는데, 강화학습은요,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에서 environment인 환경에 대해 어떤 액션을 할 거예요. 행위를 하고 이 행위로부터 리워드를 얻음으로써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에이전트는 보상을 맥시마이즈한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트레이닝 이제 학습 전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즉 이제 다시 말하면 강화학습은 일종의 이제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알고리즘인데 굉장히 어렵죠. 얘가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알파고예요. 알파고가 트레이닝을 할 때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냐면요, 이제 바둑을 둘 거잖아요. 이제 흑돌이라고 할게요. 이 흑돌이 이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점이 있잖아요. 바둑판에서 가장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때 보상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가장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이 가는 쪽으로 계속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잘못된 선택을 하겠죠. 근데 계속 학습하다 보면은 여기다 뒀을 때 아까 조금 더 승률이 떨어졌는데 여기다 둬볼까 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1-1에 1/1에다 뒀고 두 번째는 1/2에다 뒀는데 이게 확률이 1%가 올라갔대요. 그러면 1/2로 두겠죠. 그럼 세 번째는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만 번째, 1억 번째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최고의 수를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이 있는데 처음에 강화학습을 시키면 계속 그 구멍에 빠져 죽을 거예요. 근데 슈퍼마리오에 결정되어 있는 목표는 있어요. 그 판을 깨야 된다. 이 스테이지를 깨야 된다인데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가 시간을 최단으로 하면서 동전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점프를 높이 뛰어서 깃발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얘가. 점프도 해보고, 기어도 가보고, 여기에서 가장 이제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게 강화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알파고 같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강화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간이에요. 물론 지도학습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은 공부를 지도를 해서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푸는 법, 근해공식, 미분적분, 선형방정식, 아니면 미분방정식, 적분방정식, 도함수, 역함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심리학의 이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책이나 어떤 특정 교수님이랑 아니면 석사나 이제 PhD를 하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박사학위를 이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을 했는데 그것을 보상이라고 느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SCI급 논문을 몇 편을 써야 되고 이렇게 하죠. 그 방법론을 이제 제가 찾아 나가는 거죠. 가장 박사학위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게 강화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성과급을 받는 방법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슈퍼마리오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이제 강화학습, D2M, 여기서 설명을 했지만 딥큐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제 큐러닝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용어는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게 강화학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마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퀘스천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정답이 함께 주어지는 데이터가 필요한 학습 방법은? 이라고 제가 퀘스천을 내봤어요. 그랬는데 이런 거겠죠. 고양이 사진이 있으면 얘가 고양이라고 알려주면, 강아지라고 알려주면은, 강아지 사진이 있으면은 강아지라고 알려줄 수 있는 학습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건데 저희가 그건 알고 있죠. 지도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을 어떤 특정 레벨에서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컨셉을 얻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학습은 예를 들어서 이미지와 명찰이 있는 것, 비지도학습은 이미지만 있는 것, 강화학습은 최대의 보상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성과급을 얻는 방법, 박사학위를 따는 방법, 승진을 하는 방법, 여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건 무엇일까 저희가 학습하는 것처럼 기계도 그런 학습을 하는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실제 이제 데이터의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의 구분을 왜 해야 되냐면 아까 강화학습도 있고 지도학습도 있고 비지도학습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학습은 지도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도학습에서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이거를 평가를 하면은 저희가 실제 서비스나 어떤 특정 플랫폼에 했을 때는 학습하지 않은 이미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아지의 모든 사진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그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모델의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학습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 그리고 발리데이션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있어요. 트레이닝 데이터는요, 모델을 학습시키기 필요한 데이터예요. 아까 고양이 사진은 고양이야, 강아지 사진은 강아지야가 있고요. 그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학습 데이터라고 하고, 이 학습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얘는 학습을 시키지 않은 데이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습 데이터에서는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평가 데이터에서는 98점을 맞을 수도 있고 95점을 맞을 수도 있고 5점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에서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해서 결정을 하자니 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분리를 해놓는 거예요. 평가 데이터에서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또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모델이 괜찮은지 퍼포먼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체 데이터에 1000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학습 데이터는 800개만 쓰는 거예요. 80%. 평가 데이터는 100개. 그리고 최종 테스터 데이터는 100개로 얘를 평가해보고 얘를 평가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평가해봤을 때는 좋았는데 이걸로 얘를 평가해봤을 때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800하고 100을 다시 900으로 만들고 다시 10%를 샘플링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도 점수가 괜찮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충족하는 매트릭을 만들어내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학습에서 데이터셋은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트레이닝 데이터, 발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요. 트레이닝 데이터는 그냥 학습에만 쓰고 싶은 거고요. 발리데이션 데이터셋은
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로 우리 모델이 잘 학습이 돼 있나? 이제 어플리케이션에도 쓸 수 있나?를 검증하는데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아까 80, 10, 10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 셋을 10%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만약에 95점이 나왔는데 그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대략적으로 94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충분히 우리는 일반화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모델에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아까는 80이랬죠. 근데 발리데이션까지 합치면은 10 더하면은 이제 90이니까 90%를 80, 10으로 나누고 여기를 10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의 20%는 대략적으로 평가에 사용된다. 이 평가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학습에 이용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이제 실제 인더스트리얼에서는 가장 큰 이제 저희가 뭐 논문을 쓰거나 이제 리서치를 하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한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리얼 월드가 아니니까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어떠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아이디얼하게 하는 건데 이제 인더스트리얼로 실제로 저희가 산업 직군으로 넘어가면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려할 사항도 많고 실제 딥러닝 모델이나 머신러닝 모델을 뭐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이제 제안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기보다 물론 논문에서는 아마 그런 아이디어가 더 오래 걸리겠죠. 메소놀로지나 엑스페리먼트나 우리가 컨클루전으로 가기 위한 그 조건들로 갈 때 오래 걸리지만 실제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할 때는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시간이 보통 이제 80% 이상 소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이거는 뭐 학문적인 지식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직관이 필요할 때가 많고 경험에 의해서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피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매트릭이나 평가 방법 아니면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 모델, 메소놀로지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학적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뭐 EDA를 통해서 애널리시스를 해서 이런 분포와 이런 군집이 필요하고 이러한 특징점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와 같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학습 데이터가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어야 되는 것에 동일한 특성과 분포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 중에 하나 부분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진 찍기나 비디오 수집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레고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학습을 한다라면 과연 사람이 잘 찾아질까요? 그 특징이 너무나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풀려고자 하는 문제의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학습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사람 막 쉬운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 비디오처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만 학습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저희 뭐 송파 그 사거리 같은 데 있잖아요. 롯데월드 가는데 거기 막 사람 100명씩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학습 데이터도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가 그렇다면 학습 데이터도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찍은 곳에서 데이터를 마련해야지만 저희가 충분히 일반화를 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학습 데이터가 실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와 동일한 환경이면 좋겠지만 아니면 비슷한 환경으로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동일한 데이터면 안 되지만 가장 유사한 데이터, 그러니까 유사하다라는 게 환경이 유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송파에서 꼭 찍을 필요는 없고 강남에서도 사람 많은 곳에 찍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환경을 비슷하게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뭐 개발자분들 중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직무가 IT 인프라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상 딥러닝, 머신러닝 잘 된다는데 실제 저희가 막 서비스에서 다른 업체 거 적용해 보니까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많잖아요. 뭐 POC 할 때는 결과가 좋았는데 그래서 이때는 그거예요. 데이터가 반영하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데이터에 의존해 빚어진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아까처럼 송파에 있는 사람을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제 비디오처럼 한 명 있는 뭐 증명사진 이런 거 학습시켜 놓고 결과도 괜찮네요. 테스트 데이터도 그러겠죠. 근데 실제 저희가 해야 되는 문제에 그런 많은 사람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딥러닝 모델이든 머신러닝 모델이든 안 좋은 결과만.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프로젝트가 보통 실패하는 사례가 대부분 이런 경우 데이터의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고 진행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중 하나가 라벨링, 데이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데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쁜 데이터는 실제 학습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알려주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죠. 인간한테 학습할 때도 그 패턴을 학습하는데 불필요한 데이터는 좋지 않은 데이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디자인하고 그 설계하는 일도 머신러닝과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딥러닝, 머신러닝을 다루지 않는 회사에 우리도 적용해보자 했을 때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거고요. 그 결과 이제 데이터를 잘못 분류된 여러 라벨들, 샘플들이 포함된 거 아까 제가 말했죠. 1 더하기 1, 2인 거는 한 번밖에 안 알려주고 잘못된 계산법. 1 더하기 1은 3이래, 1 더하기 1은 5래, 1 더하기 1은 7이래. 이런 걸 학습하다 보면은 얘는 이제 엉뚱한 답을 덧셈에 대한 엉뚱한 학습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훈련시킨 신경망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은 이제 로켓 엔진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데이터는요, 로켓 엔진의 이제 연료 풀과 같대요. 그래서 기계학습은 로켓 엔진의 연료와 같고요. 로켓이 날아가려면 엔진이 좋은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엔진에 넣을 연료가 필요한데 이걸 데이터라고 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센서가 될 수도 있고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비디오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비디오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공해서 우리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트레이닝 데이터를 구성해서 알고리즘을 선택하느냐가 실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솔루션 그리고 가장 큰 바틀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챕터 3개 정도를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과 같이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도 아니고요. 뭐 머신러닝, 딥러닝, 뭐 컨볼루션, 수식들 이런 거 아니고 저희가 여기에서 인사이트로 얻어가야 되거든요. 현재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AI나 문제를 어떤 걸 풀어야 되냐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정의를 하고 그 정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를 풀 거야 라고 이제 정의를 했겠죠. 그 정의한 것을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디자인할 거야?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80%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거니까 이런 학습 알고리즘을 쓸게. 근데 약간 퍼포먼스 체크를 해보니까 성능이 안 좋아. 그럼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딥러닝 모델을 개선을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함에 있어서 데이터도 수정해보고 딥러닝 모델, 머신러닝 모델도 수정해보고 계속 이제 피드백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가 이제 만족할 만한 수치, 매트릭 혹은 퍼포먼스 메저를 해서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 괜찮아라고 이제 도달하면은 이제 그 도달된 모델을 저희가 배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챕터 3개를 1시간 한 40분에서 한 1시간 50분 정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처음 들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너무 쉬워 이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추후에 저보다 이제 더 훌륭하신 이제 강사님들이 이제 더 디테일한 부분을 잡고 넘어가실 테니까, 이거는 그냥 개론적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딥러닝과 머신러닝엔 이러한 시스템의 플로우가 있구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네, 충분히 저는 인사이트를 얻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어떻게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만약에 이렇게 뭐 기회가 돼서 이제 만나거나 이러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네, 바라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렇게 이제 뒤에 있는 수업들을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챕터 3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재미없으시더라도, 흥미가 조금 없으시더라도 이렇게 듣고 있으시면은 다른 분들은 조금 더 질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니까, 네, 기대를 하시면서 다음 강의들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관련해서 OSS 강의를 한 김경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